중국 정부의 내부 문서 유출로 중국의 속내가 드러난 현재 상황과 평택에 조성되는 대규모의 차이나타운, 그리고 미국을 상대로 전면적인 반격에 나선 중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주 전 대원15라는 중국의 한 언론 매체에서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국 광둥성 후이저우의 외사판 공실에서 중국은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한국과 일본 등의 주변 국가들을 붙잡아야만 한다는 내용의 문건이 작성되었고, 해당 문서는 중국의 과학기술부, 교통부, 상무부 등을 포함한 주요 정부 부처들로 발송되었다고 하는데요. 중국에서 외사판 공실은 대외적인 업무, 이 외교와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입니다. 알려진 문서의 제목은 한국, 일본과의 교류 협력 현황, 공작 계획에 대한 업무 계획 제공 요청이었다고 하며, 상단에는 특급이라는 문서의 등급이 표시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자,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특급이라는 등급이 붙은 문서는 그 처리 기한이 길어도 3-4일 정도이고 대부분 24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회신을 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응급한 상황 보고 빠르게 정부 부처가 상황을 인지하고 회신을 해야 하는 문건이라는 것이죠. 해당 문서에서는 이번 바이러스 사태의 확산으로 인해서 혼란스러운 시국 속에서 한국, 중국, 일본으로 구성된 동아시아의 방역과 정치, 이 외교적인 여건을 잘 활용해서 공동 방역을 기본 취지로 해서 일본, 한국 등과 함께 동아시아 전반을 아우르는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해당 문서가 작성된 광둥성의 후이저우는 최근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인데요. 이렇게 큰 위기를 겪고 있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한국의 삼성전자 때문입니다. 지역 경제를 책임지다시피 했던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공장이 최근 잇따라 폐쇄되면서 많은 지역 시민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경제가 활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인데요. 삼성전자는 중국 내의 마지막 생산 거점이었던 후이저우 공장을 지난해 10월 폐쇄했습니다. 삼성전자의 후이저우 공장은 역사가 꽤 깊은 곳이죠. 1992년 한국과 중국의 국교 수립과 함께 공장이 설립되고 가동되기 시작했으며 2007년부터 스마트폰을 본격적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불과 3년 전만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만들어지는 스마트폰 물량의 17%가량을 차지할 만큼 세계적인 생산 기지라고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중국 시장에서 중국 내수 기업들의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었던 많은 지분이 넘어갔고, 공장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상승되었으며 결정적으로 많은 제조 기업들의 탈중국 행렬이 가속화되면서 삼성전자도 전반적인 생산 공정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중국 공장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심지어 작년 12월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공장 폐쇄 결정 이후 무려 60%에 육박하는 지역 상점 점포가 문을 닫았고 유령 도시처럼 변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실제로 삼성이 공장을 폐쇄한 이후 후이저우의 수출 액수는 전년 동기 대비 30% 가깝게 감소를 했습니다. 이처럼 삼성전자의 중국 내 공장이 폐쇄되고 눈에 띄는 경제 침체가 똑똑히 확인된 상황이고, 아시다시피 삼성전자는 최근 텐진에 있는 TV 제조 공장과 수저우의 PC 공장 역시 가동을 중단시켰죠. 또다시 해당 지역의 경제가 침체될 것이라는 것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 후이저우는 삼성전자가 떠남으로써 눈에 띄는 경제 침체가 발생했으니 중국 정부 부처들에게 급하게 문서를 보내서 한국 제조 기업들을 붙잡아야만 하며 한국, 일본, 중국 이렇게 동아시아 국가들이 연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낸 것인데요. 그렇다면 중국이 해당 문건에서 언급한 산업 클러스터는 도대체 그 정체가 무엇이냐? 이것을 보면은 우리나라 평택의 현덕지구에 추진되는 차이나 캐슬을 예로 들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평택의 황해 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된 현덕지구에 여의도 면적에 버금가는 차이나타운이 세워질 예정인데요. 해당 사업은 200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다가 2014년에 중국성 개발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탄력을 받기 시작했었고, 기본적인 컨셉은 중국의 자본을 유치해서 중국과 관련된 관광, 서비스, 물류 체인들이 집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중국과의 물류를 원활히 이루는데 그 중심 매개체가 될 뿐만 아니라 홍콩, 마카오 라인을 대항할 만큼 아시아 지역에서 영향력이 큰 관광, 유통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의지로 시작된 사업이에요.
그러나 수년째 답보 상태에 있었고 최근 언론의 보도 내용에 따르면 2일 전에 민간 사업자 참가 의향서 접수를 마감했다고 합니다. 중국 후이저우에서 제시한 내부 문건에는 이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전반적인 중국의 물류 체인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이러한 평택 현덕지구에 추진되는 차이나타운 등의 외부 사업을 보다 더 빠르게 진행해달라는 의도로 풀이가 됩니다. 일본의 상황을 보면 일본 정부는 오히려 중국에서 생산 공장을 철수시키는 것을 국가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모양이죠. 무려 2조 5천억에 육박하는 금액을 배정해서 일본의 제조기업들이 중국 내 공장을 폐쇄시키고 다른 국가로 이전시킬 때 드는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아직은 신중한 모습이죠. 전 세계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그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렇다 할 대외적인 액션은 나오지 않은 상태예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확실히 미국이라는 노선을 정한 일본과는 다르게 어느 한편을 전적으로 지지하지도 않으면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모양새죠. 기본적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중국을 배제하는 움직임에 동참하는 듯 하고 있고, 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많은 한국 제조기업들은 중국 내 공장을 폐쇄시키고 있지만 오히려 LG화학처럼 이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중국을 큰 기회의 땅으로 여기고 중국 내 투자를 가속화하고 있는 기업도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한 편이죠. 최근에는 이번 바이러스 사태가 발발한 지난 1월 이후로 막혔던 우한으로의 비행 노선이 다시 재개되기도 했습니다. 칭다오, 정저우, 샤먼 등의 지역으로의 비행이 공식적으로 가능해진 상태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중국 시진핑 주석의 방안을 추진하다는 청와대의 워딩도 나온 상태였죠. 이 사드 이후로 얼어붙은 한중 관계를 해결해보겠다는 의도일 텐데요. 글쎄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고 신냉전이라고 불릴 만큼 정세가 경색되어가는 상황에서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미국과 중국 중에서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죠. 그 시국에서 과연 올바른 판단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죠. 일본 역시 시진핑 주석의 방위를 추진한 바 있었지만 이 바이러스 사태의 확산으로 내부 여론의 악화를 의식해서 이를 취소시킨 바 있었죠. 그리고 미국의 잇따른 압박에 대항해서 중국은 미국을 겨냥한 자체적인 조치를 발표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에 미국을 겨냥해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에 대한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중국의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해치는 외국의 기업들과 개인을 상대로 한 조치라고 평을 했는데요. 해당 규정에 따르면 중국 기업들과의 정상적인 거래를 끊어서 시장 거래 원칙을 위반하고 중국 기업들로 하여금 차별적인 조치를 내린 기업들이 그 대상이 됩니다. 우선 미 상무부의 지침에 따라서 중국 화웨이와 거래가 끊긴 대부분의 미국 반도체 기업들이나 이번 15일부로 미국 외의 다른 국가 기업들도 미국의 원천 기술이 들어간 부분이 있다면 해당 반도체 제품을 중국 화웨이에 공급하는 것이 막히게 되었죠. 따라서 한국의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등도 여기에 포함될 수가 있겠죠. 아직까지 중국 상무부는 구체적인 기업 명단을 발표하지는 않았고 해당 블랙리스트에 오른 외국의 기업들은 중국과 관련된 수출입 활동이나 중국의 직접적인 투자가 제한된다고 합니다. 해당 조치에 대해서 중국의 관영 매체 글로벌 타임즈는 중국 기업들이 미국의 규제로 어려움에 봉착한 가운데 중국 정부가 이에 대한 대응적인 조치를 하도록 법적 토대를 닦은 것이라고 평을 했는데요. 미국의 규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에서 이를 반격하기 위한 1차적인 대책이 나온 것이고 미국이 중국 기업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간다면 곧 구체적인 중국 정부의 명단 발표가 있을 것으로 글로벌 타임즈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애플이나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역사에 남을 중요한 사건이 조용히 지나갔다. 이제 앞으로 남은 것은 롤아웃, KEFX 시작기의 최종 조립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진짜 실물 KEFX 전투기가 등장할 날이 꿈이 아닌 현실화될 마지막 단계에 들어간 것이다. KEFX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2002년 발행된 한국형 전투기 개발 방안이라는 논문이었다. 그저 한 단어가 수십만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진 대한민국에서 가장 복잡하고 정밀한 무기로 세상 속에 등장하는데 18년의 시간과 8조 원의 비용이 들어간 셈이다. 그렇다면 최종 조립 절차에 들어간 KEFX의 지금까지의 성과는 어떻게 평가받아야 할까? 결론적으로
KF-X는 보수적 설계와 접근 방식으로 철저히 돌다리도 두들겨보는 개발 프로젝트였으며 이 때문에 성능적으로는 아쉬울 수 있으나 국책 연구 개발 사업으로는 매우 모범적이고 뛰어난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성과를 보여준다고 감히 자평할 수 있다. KF-X는 2015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된 뒤 2018년 7월 첫 부품을 제조하기 시작하여 최종 조립 단계에 들어간 2020년 9월 현재까지 설계 및 제작 과정에서 사업 스케줄을 조절해야 하는 큰 돌발 상황이나 문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특히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와의 개발비 분담 문제로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철수와 복귀를 반복하고 COVID-19의 전 세계적 유행으로 해외 항공 우주기업들이 연구 개발과 생산에 큰 차질을 빚고 있는 와중에 대규모의 인원이 투입된 한국형 전투기 사업이 정상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한국 방위산업의 발전된 사업 관리 능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다만 이렇게 무탈하게 KF-X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가장 큰 비결은 사실 KF-X가 철저하게 리스크 관리에 집중한 사업 계획을 가졌기 때문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해외에서 이미 검증되고 입증된 부품과 기술을 들여오거나 동급 기술을 국산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성을 제거할 수 있었다. 일반인이 보기에 F-35나 KF-X는 외형만으로는 거의 비슷한 전투기처럼 보이지만 개발 시점과 기술을 비교했을 때 F-35는 수천 가지 미완성 기술과 개념을 개발하기 위해 큰 모험을 한 것과 달리 KF-X는 이미 실제로 작동하는 개념과 제품을 철저하게 벤치마킹한 것에 가깝다. 이렇게 보수적인 접근 방식은 사실 KF-X의 장점이자 단점이기도 하다. 가격과 일정이 크게 어긋날 일 없으니 정해진 성능과 능력을 발휘할 위험성이 줄어들겠지만 반대로 말하자면 최신 기술을 사용해서 미래의 적 위협에 압도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말하긴 어렵기 때문이다. 2012년 KF-X의 탐색 개발이 종료되고 국방과학기술연구소는 KF-X의 성능에 대해서 전망한 자료를 공개한 적이 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의 계산으로는 KF-X는 KF-16보다 공대공 전투 효과가 34%, 공대지 표적 파괴 능력이 40% 뛰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2012년 당시 KF-X의 예상 가격은 660억 원인 반면 현재 확정된 KF-X의 가격이 800억 원으로 140억 원 정도 증가했다. 지금이나 2012년이나 KF-X의 예상 성능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가격대 성능비가 원래 계획보다는 다소 떨어졌다는 점은 부정하기 힘든 사실이다. 양산 비용과 개발 비용 절감이 불가능하므로 결국 KF-X의 가격대 성능비를 높이기 위해서는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개량 방안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군 전력 증강은 물론 수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이야기되는 KF-X의 개량 방안 중 가장 중요하고 많이 이야기되는 것이 바로 KF-X의 스텔스 성능 강화다. 그럼 어떤 개량을 모색해야 할까? 스텔스 성능은 레이더, 적외선, 음파 등 KF-X가 적이 미사일, 전투기, 레이더 등에 탐지될 확률을 줄여주는 여러 장비와 기능들이 필요하다. 핵심은 램, RAS 등으로 불리는 스텔스 재료를 비행기에 사용하고 무장을 내부에 수납하는 내부 무장창을 설치하는 것이다. 물론 세계 각국에서 스텔스 성능에 대해서 광자 레이더, 수동형 레이더 등 많은 스텔스 무력화 기술을 연구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장비의 면적이나 크기에 문제가 있거나 정확하게 미사일을 조준할 만한 정밀도가 떨어지는 등 탐지 기술이 아직 스텔스 기술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KF-X의 스텔스 성능을 향상시키려면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성공한다면 공중전에서 더 많은 적기를 격추하고 살아남을 수 있고 지상 공격 임무에서는 더 위험하고 잘 보호된 목표에 대한 공격이 가능해져 전체적인 가격대 성능비가 크게 향상될 수 있다. 스텔스 기술, 그 중에서도 내부 무장창 장착 기술은 기술 개발과 함께 비행시험이 중요하다. 문제는 예산의 규모와 시기다. 내부에서 무기를 꺼내 쏘는 만큼 무기가 꺼내는 도중 작동이 멈추거나 불발이 되거나 혹은 공중전을 벌이는 도중 미사일이 발사가 되지 않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테스트가 필요하고 많은 비행시험이 필요할수록 필요한 예산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비행시험 횟수를 줄일 수 없다면 최대한 짧은 기간에 압축해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비행시험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 비행시험에는 단순히 비행에 필요한 기름값만 드는 게 아니라 다양한 장비와 준비가 필요한 만큼 일정이 늦어질수록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진행될 KEFX의 시험 비행 과정 중 최대한 내부 무장창 관련 시험 비행을 포함하거나 2026년 비행 시험이 끝나자마자 바로 추가 시험 비행을 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다. 문제는 예산이다. 방위사업 청과 국방부는 KEFX의 내부 무장창 장착에 대한 어떤 개발 계획도 아직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방위사업청 입장에서는 일단 전투기가 뜨고 날아다니고 정상적으로 무기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리스크가 큰데 스텔스 성능 향상은 KEFX의 기본 전투 성능을 검증하고 나서 해야 할 일이다. 이미 8조 원 넘는 개발비에 추가로 스텔스 기술 예산을 청구하는 것도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하지만 적은 돈을 아끼려다가 오히려 더 많은 돈을 쓰게 되는 법이다. 타이밍이 늦어 KEFX의 시험 비행을 끝내고 몇 년 쉬었다가 다시 진행하려면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여 많은 논란을 낳을 수도 있다. 이미 우리는 예산을 아끼고 비행시험을 승낙하려다가 더 큰 기회를 놓친 경험이 있다. 우리 군의 훈련기로 쓰이는 T-50 골든 이글은 조종사가 2명이 타는데 사실 개발 초기에는 조종사가 2명이 타는 현재 버전과 1명이 타는 경공격기 버전을 동시에 개발하고자 했다. 하지만 비용 절감과 리스크 감소를 이유로 2명이 타는 T-50만 시제기로 만들었다. 당시에는 한국 공군이 T-50을 경공격기나 전투기로 만들 계획이 없었기 때문이다. T-50을 생산하고 운영하면서 A-50, FA-50으로 경공격 임무에도 충분히 투입할 수 있음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다. 시험 비행 장비와 시제기가 없어 새롭게 다시 장비를 개발하고 시험을 준비하려니 수천억 원 이상의 추가 비용 때문에 결국 더 많은 연료를 탑재하고 더 큰 레이더를 장착할 수 있는 단저형 T-50은 비용 문제로 포기되었다. 현재 우리의 효자 수출 상품인 FA-50이 단저형으로 제작되었다면 가격대 성능비가 더욱 뛰어났을 것이 자명하다. 막대한 개발비가 이미 투입된 시점에서 추가 예산을 받는 건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도 방위사업 정보